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새벽이 됐습니다. 총선일 새벽입니다. 이전책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이런 영화가 있었죠. 아주 제 어릴 때 나온 영화였는데 아직도 그 주요 장면들이 기억이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도한 자들에게 만약에 패배를 한다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총선은 다들 아시다시피 여야의 대결입니다. 이 나라가 포퓰리즘으로 나아가서 미래 세대들을 중진국의 함정에 빠뜨릴 것이냐, 아니면 다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더 큰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G5 혹은 G2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총선은 다들 아시다시피 여야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정권 지원론과 정권 견제론, 다시 말해 한쪽에서는, 여당에서는 정권을 옹호하는 정권 옹호론, 그리고 야당에서는 정권 비판론으로 싸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포퓰리즘과 반포퓰리즘의 싸움입니다. 지난 석 달 반 동안 정치신인 한동훈은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등장을 해서 자신이 대선 전초전을 치른다는 비아냥까지 들으면서 전국을 누비며 싸워왔습니다. 그는 지금 딱 한 표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보수가 대결집에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어제 청계천에서 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표가 부족하다. 한동훈은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렇게 무도하고 뻔뻔한 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성을 달라. 그는 그 뒤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으로 어려웠던 선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어렵다. 본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셔야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한동훈은 지난 2년간 정부와 여당은 민생 법안이 야당의 발목 잡기에 좌절되고 일점하려고 하면 범죄자 방탄에 막혀 너무 힘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이 3대 개혁 어느 하나도 첫삽을 못했습니다. 한동훈이 다음 말은 민주당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비수 같은 말입니다. 어깃장만 놓았던 야당이 범죄자를 공천하고 막말 공천하고 여성 비하 공천을 하고도 200석을 넣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사기 대출도 공천하고 부동산 투기도 공천하고 그러면서도 200석을 넣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그런데도 저희들이 부족함 때문에 이들을 막기 벅차다며 정부와 여당에게 계속 싸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한동훈은 어제 서울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친 뒤에 청계광장에서 길고 긴 그동안의 석 달 동안의 유세를 끝냈습니다. 자, 한동훈이 막 상대는 이재명입니다. 총선의 윤석열 정권이 중간평가인 것은 분명하지만 윤석열과 이재명이 대결이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야의 각축, 즉 한동훈과 이재명이 벌이는 일종의 기마전 같은 것입니다. 장수를 말에 태우고 누가 먼저 쓰러뜨리냐 하는 그 기마전 다들 아시죠. 총선은 외관상으로는 여야가 300개 의석을 놓고 벌이는 각축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총선은, 이번 총선 같은 총선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해 백인동 배임죄부터 위례신도시 배임죄, 성남 FC 후원금 사건, 이런 온갖 초대형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한동훈보다 훨씬 더 절박합니다. 절박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죠. 절박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인생을 끝낼 것인가,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은 40 총선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김우진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선 때의 마음 상태하고 지금 상태를 비교해보면 대선 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 그래야 된다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나라를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다. 참 대단한 표현입니다.
더 나은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내놓은 아이디어가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이런 거였습니까? 자신의 대장동 게이트를 모조리 감추면서 말입니다. 과연 그는 지금 구국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치는 발버둥인가요? 그 대답은 우리 같은 보통 시민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제 부족함 때문에 생긴 대선 패배 후유증일 수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그냥 방치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이 나라가 후퇴할까 그 걱정이 사실 너무 크다. 재밌는 것은 이재명이 자신은 싸움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변명입니다. 싸움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재명은 어떤 싸움이든지 무척 즐기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말입니다. 이재명이 말이 이렇습니다. 싸움을 하다가도 선거 때 되면 멈추는데 선거 때 돼서 시작했다. 법이고 뭐고 그냥 본인은 예외라고 생각하는지 국민을 하나도 안 두려워한다. 윤석열 정권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말 하나만은 정말 번들하게 잘합니다. 이재명은 그러면서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생존투쟁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그는 정치를 전쟁처럼 한다고 했습니다. 글쎄요, 정치를 전쟁처럼 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진짜 전쟁처럼 하고 있다. 나만 하면 차라리 괜찮은데 너무 잔인하고 가혹하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 비명 행사란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행사당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말 잔인하고 가혹하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 총선은 근래 보기 힘든 이상한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도 무게감 있는 중진들은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야당은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정치판이 왜 이렇게 척박해진 것일까요? 오늘 총선 투표율까지 드러난 여야 악재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100여일 여야의 정치 현장은 너무 정말 아주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주당은 이재명이 2번이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그리고 일주일에 2~3번은 형사법정으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끝내 당대표를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전 세계 거대 정당의 당대표가 이렇게 일주일에 3번씩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런 놀라운 정당은 없을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 철저히 친명일색의 공천을 한 사실입니다. 당을 이재명 당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만약 이재명이 도덕성을 기준으로 공천을 결정했다면 민주당 누가 공천에서 배제가 됐겠습니까? 이재명은 민주당에서 공천을 배제하는 기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이죠. 이재명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오래됐지만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재명은 자신을 지지하는 친명은 다수 공천을 거의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는 비명은 가차없이 현직들 같은 경우는 평가에서 하위 10%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감산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비명들은 가차없이 자르는 식으로 공천을 사진처럼 해서 이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친명에 해당하는 이수진 같은 경우도 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주 같은 국회 부의장도 결국 탈당을 해서 국민의힘으로 왔습니다. 언론은 이처럼 잔인하고 노골적인 사체는 없었다고 통박했습니다. 신문 사설을 쭉 일람을 해보십시오. 비명 행사에 관한 사설이 얼마나 많은지. 결국 많은 이들이 당을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비명 친문 이 탈락자들은 대부분 민주당이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재명도 곧 끝나기 때문에 이건 제 판단입니다. 근데 제 판단으로는 이렇습니다. 이재명도 곧 끝나기 때문에 내일을 기약하겠다. 그래서 당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들이 단일 대우를 만들고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마저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공통의 적이 윤석열 한동훈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다른 곳의 비명도 움직였습니다. 누구입니까? 조국입니다. 조국은 문명국 최초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신당을 만들면서 보통의 선거제에서 상상할 수 없는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 조국 신당으로 당명을 정하니까 중앙선관위가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혁자를 하나 넣어서 조국 혁신당. 그래서요, 이러고 보니까 자신의 이름을 지어준 뭐 부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까? 자신이야말로 윤석열 검찰 독재의 피해자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정적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을 한 것입니다. 윤석열의 정적은 이재명이 아니라 바로 나 조국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언론은 어떻든 그간 총선까지 달려온 결정적 장면으로 이재명 대표 흉기 필석, 그리고 이낙연 탈당, 이준석과 합당 무산, 그리고 총선 공천 과정에서 벌어진 이 비명행사 지명횡재를 들었습니다. 작년 12월 경부터 오늘까지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재명 사당화와 조국당의 돌풍은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될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을 자신의 당으로 만드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선진 민주주의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당연히 사법당국의 수사 대상이 될 겁니다. 민주주의 메커니즘을 아주 노골적으로 와해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전략공관위는 임종석을 날려버린 뒤에 친문 좌장격인 사선 홍영표마저 컷오프했습니다. 이후로도 이재명은 김한정, 박광훈, 박용진, 윤영찬, 송갑석, 그리고 전해철, 제가 알기로도 이렇습니다. 이런 의원들을,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의원들을 현역 의원 하위 20%에 든다 하여 아주 날개를 꺾어버렸습니다. 결국 비명계들은 최대 30% 감산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줄줄이 탈락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박용진 의원이죠. 당대표를 놓고 이재명과 경합을 벌였고, 그리고 대선 후보 때도 경합을 벌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박용진은 탈락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용진과 강북을 경선에서 승리를 한 친명계 의원이 누굽니까? 전 의원이죠. 정봉주. 그런데 정봉주는 과거 막말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뒤늦게 공천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치러진 경선에서 박용진은 여전히 출전을 했죠. 그런데 느닷없이 등장을 한 사람이 조수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유시민과 유튜브를 같이 한다고 하더군요. 이 조수진은 박용진을 꺾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자 변호 논란 끝에 사퇴를 했습니다. 언론은 박용진이 2번 죽었다고 썼습니다. 결국 친명계 한민수 당 대변인이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언론이 든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조국당 돌풍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이재명 체제에 불만을 가진 친문 및 그리고 호남 지지층을 적극 흡수했습니다. 마음 들 곳이 없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조국 신당을 지지했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연합이 21대 총선에서 얻었던 의석 대부분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민주당 위성정당보다는 조국 혁신당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러니까 결국 조국은 자기가 얻어가는 것을 전부 다 얻었다, 뭐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훗날 실형을 선고받은 자들을 만든
이런 정당의 돌풍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조국도 시름을 선고받고 황운하도 시름을 선고받았죠. 그 황운하도 민주당을 탈당하고 조국 혁신당에 들어가서 비례대표 후보가 됐습니다. 저는 이런 형태야말로 민주적 제도를 이용한 반민주적 행태라고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법부를 능멸하는 행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실형을 2년을 살고 나오면 곧장 정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를 할 수 없는 피선거권 박탈을 해버린 기간이 또 5년이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국 혁신당을 만들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자, 언론이 꼽은 이 마지막 변수는 역시 양문석의 이 편법 대출, 그리고 공영훈의 부동산 투기, 김준혁의 막말 등 민주당이 안고 있는 후보 리스크입니다. 그 중에서도 양문석이 잠원동 아파트를 매수를 하면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저 멀리 대구 있는 신용금고로부터 받았죠. 그 신용금고로부터 11억 원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 그건 처음에는 편법 대출 의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사기 대출이다 이렇게 의심을 받게 됐고 결국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대출 목적과 달리 대출금을 사용했다고 판단해서 전액 회수하기로 했고 양문석은 재산 신고 시 아파트를 실거래보다 10억 원 낮게 신고를 해서 안산 상록 선관위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이 양문석이 누구를 제치고 후보가 된지 아십니까? 바로 이재명과 경기도지사를 놓고 다투던 전해철 의원을, 그래 삼촌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전해철 의원을 제치고 후보를 획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중의 화제는 지금 그게 아닙니다. 공영훈의 아들에게 재산 물려준 그것도 아닙니다. 단연 김준영의 막말입니다. 모두 고개를 젤레젤레 흔듭니다. 하루에 한두 건씩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지금 김준영을 변호하기 바쁩니다. 김준영은 김환란 이대 총장이 미 군정 때, 그러니까 1945년부터 1948년 8월 15일 건국하는 날까지 그 사이가 미 군정입니다. 3년간. 미 군정 때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상납을 시키고 그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거짓말이 결국 우리 사회를 불신의 사회로 만드는 엄청난 범죄라는 것을 왜 모르는 걸까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짓말을 누가 돈 주고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그걸 해서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거짓말을 태인이 한다는 겁니다. 한편 언론은 여당 국민의힘에도 변수들이 등장을 했다며 먼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여당 국민의힘에는 어떤 변수가 있었느냐 이걸 전부 다 정리를 해놨더군요. 대통령 부인이 신분도 없는 자로부터 디올백을 수수한 논란과 관련해서 여당 내 우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자, 그러자 한동훈은 1월 18일이죠. 공개적으로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해되는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른바 윤한 갈등이 터진 것입니다. 한동훈은 용산에서 물러날 것을 말하자 즉각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각을 세웠습니다. 결국 이 사태는 서천군 수산물 특화 시장 화재 현장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이 만나면서 봉합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기를 간다고 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갔죠.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자, 그 뒤에 국민의힘 공천은 민주당처럼 노골적인 사당화는 없었지만 결국 인물 교체를 하지 못한 현역 불패라는 소리를 듣는 공천이 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대통령실에 있었던 비서관 행정관들 그리고 장차관들 윤 대통령을 따르는 검사들이 거의 50명이 넘는 분들이 출마를 했는데
일부 행정관들은 탈락을 했지만 비서관들은 거의 다 공천을 받았고, 그리고 장차관들도 공천을 다 받았습니다. 사실 친윤은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훈 외에는 모두 공천을 받았습니다. 당 중진들도 최대 35% 감산을 받고서도 경선에서 이겨 다시 공천장을 따냈습니다. 주호영, 김기현 모두 다 공천을 받았습니다. 감산을 받고서 말입니다. 결국 감동 없는 공천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국민의힘은 당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중진들을 대부분 살려냈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물러나야 할 사람이 아무도 바뀌지 않은 이 이상한 공천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게다가 부산 수영 장예찬의 공천은 공관위가 책임져야 할 공천이 됐습니다. 장예찬은 과거에 했던 이상한 말 때문에 결국 공천 취소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부산 수영은 아주 의외로 민주당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져 있습니다. 과연 오늘 한쪽으로 표가 쏠릴지 저녁 때 개표 현장에서 확인이 될 겁니다. 한편 해병대 이 최상병 순직 사고 수사 위화부과 연관되어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이종섭의 주 호주 대사인 명, 이 이종섭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국 징계가 되어 있는 걸 대통령실에서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황상무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 이분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밥을 먹으면서 언론인 회칼 발언을 했습니다. 이 회칼 발언의 파장은 3월 중순까지, 아니 3월 초순까지 잘 나가던 국민의힘을 아주 궁지로 내몬 대형 사고였습니다. 그 바람에 수도권 위기론이 다시 확산됐습니다. 작년 연말 수도권 위기론이 증폭이 되다가 1월 달에는 살짝 깔아놨다가 2월 달에 국민의힘이 대상승을 하면서 약진을 하면서 수도권 위기론은 낙관론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3월 초순이 지나고 이 이종섭 황상무 사건이 터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완전히 파도를 타면서 문제가 커진 겁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은 3월 17일 이종섭 대사를 즉각 귀국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상무 물러나야 된다 이 말도 했죠. 그런데 당시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내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맞받았습니다. 2차 윤한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20일 이종섭이 귀국을 지시를 했고 그리고 황상무의 사퇴를 수용을 했습니다. 뒤이어 이종섭도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너무 늦었습니다. 바로 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이종섭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선거가 있습니다. 민심을 이기려다가 때를 놓친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은 다들 아시는 의정 갈등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날 느닷없이 던진 이 의대정원 확대 방침, 3,000명에서 5,000명으로 2,000명이나 늘리겠다는 이 놀라운 선언은 처음에는 많은 국민이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인 전공의들, 의대생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열악한 지방의대 교육시설조차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2,000명 정문을 밀어붙였습니다. 그것도 수도권 일부, 나머지는 전부 다 지방에 다 배분을 했습니다. 그 새롭게 정문된 의과대학 학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어디서 트레이닝을 받을지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이번 총선 최대 이슈가 됐습니다. 정부와 의사 간 정면 충돌은 의사들이 반발로 의료 공백 리스크를 번지면서
총선 최대 악재가 된 겁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을 오만하게 보이게 하고 윤석열 정부를 불통의 정부로 보이게 했습니다. 한편 고물가가 핵심 이슈로 떠오른 이번 총선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양재동에 있는 농협 하나마트에 갔죠. 거기 가니까 대파 한 단 특별 가격으로 875원을 붙여놓았는데 그 가격을 보고 자 그래도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을 해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민생경제점검회의에 앞서 현장 물가 상황을 살펴보던 중이었는데 솔직히 대파 가격을 잘 모르다 보니 좀 오버를 한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 같은 남자들은 솔직히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면 대파를 사고 계란을 사고 그리고 뭐 두부를 사고 그리고 고추 아묶음을 사고 그리고 표고버섯을 사고 뭐 이렇게 산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가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다 확인을 해주는 대로 영수증을 받고 그리고 물건을 받아놓고 그리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자주 쭉 가다 보면 아 대충 알죠. 대파가 한 단에 얼마 한다, 계란이 얼마 한다 하는 걸 대충 아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파 가격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파 특가 875원을 들고 참 합리적이다고 하는 말을 사실 그렇게 나무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다른 데 있었습니다. 여기에 수원정 지역구의 이수정 후보가 대파 한 단이 아닌 한 뿌리를 말한 것이라고 윤 대통령이 발언을 옹호를 했다가 논란을 키웠습니다. 그 말을 안 했으면 좀 일찍 깔아앉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대파 가격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스쳐가는 에피소드 같은 것입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당과 이재명은 대파로 만든 헬멧까지 쓰는 퍼포먼스를 부리면서 지금 여당을 공격하는 중입니다. 이 대파를 들고 투표하러 가도 되느냐? 중앙선관위가 안 된다 이러니까 그게 더 논란이 된 겁니다. 참 기가 막히는 선거 전략입니다. 저열하기도 하고 유치하기도 하고 그리고 치사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총선은 오늘 끝납니다. 이 나라의 운명도 오늘 결정이 납니다. 보수 대결집을 저는 기원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단숨에 대선 주자로 올라설 수 있는 명룡대전 그리고 분당혈전 이런 일종의 초집전들을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차기 주자의 초집전이라고 할까요? 단순한 한색을 넘어서 이들의 귀환 여부에 따라 정치 지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개항을 해서 이재명이 패배를 한다면 이재명은 끝납니다. 그리고 분당갑에서 이광재가 패배하면 이광재도 끝납니다. 이재명과 원희룡이 맞붙은 개항을은 만약 이재명이 패배를 하면 민주당은 다시 궤도를 놓아야 합니다. 가야 할 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분당갑의 이광재 안철수 맞대결도 지금 예상외의 접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안철수가 낙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그냥 깜깜이 선거 전까지 여론조사를 하면 심지어 이광재가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본 것만 해도 2개가 넘습니다. 보수 진보 정체성으로 싸우는 게 아닌 것은 안철수가 보수 정당에서 구한 정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대표를 했죠. 그리고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그 대표도 지냈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새삼스럽게 새 정치를 하겠다는 분이 새삼스럽게 국민의힘으로 넘어와서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한 이후에 인수위원장까지 하고 입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분당갑은 인물 경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철수, 이광재 중에 누가 인물에서 더 나은 사람이냐. 자, 어떻게 될까요? 또 하나, 종로에서 최재형이 과연 어색을 지킬 것인가도 우리 민주주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경원과 유삼영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했느냐, 그걸 볼 수 있는 선거가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번 선거는 우리 민주주의가 성숙하느냐 후퇴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총선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진국으로 나아가느냐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스페인, 그리스, 그리고 포르투갈 모두가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는 포퓰리즘으로 나라가 망하다시피 했습니다. 오늘 밤이면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 결정이 됩니다. 저는 오늘 하루 MBN 개표방송 현장에 있습니다. 오후 4시경부터 아마 내일 새벽 한 3시, 4시경까지 거의 당락이 결정될 순간까지 개표방송 현장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국운 융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